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8개월여 해외 도피 끝에 지난 10일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관련한 단독 보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르면 오늘 외교부로부터 긴급 여권을 발급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어제 현지 간이 재판에서 불법 체류를 인정하고 국내 송환을 위한 긴급 여권 발급을 요청했는데요. 오늘 긴급 여권 발급을 위해 주태국 한국 대사관 직원과 면담한다고 합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권 발급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서 이르면 오늘 중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오늘 밤에라도 한국편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행기 좌석에 여유가 없거나 또 행정 절차가, 그러니까 현지 내 행정 절차가 다소 늦어지면 하루 이틀 늦어질 수도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이럴 경우 김 전 회장은 다음 주 초에 입국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도 태국 현지에 수사팀을 급파했고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김 전 회장을 국내로 송환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보도본부 한라인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국내 송환 관련 소식부터 다뤄보겠습니다.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불법 체류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국내 송환을 조폭 출신 기업 회장과 그 옆에서 이득을 얻은 정치인이 등장하는 이런 이야기는 한국판 느와르 영화를 방불케 하며 일단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수사받으러 가는 날, 똑같은 날 김성태 회장이 체포됐다는 게 이게 정말 저는 우연의 일일까? 무슨 S 회사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대신해 줍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제 예상과 달리 자진 귀국을 결정하면서 지금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8개월간의 해외 도피 생활 끝에 지난 10일 태국에서 검거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어제 현지 법원에서 불법 체류 신분을 인정하고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정치권 그리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전 회장이 불법 체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송환 거부 소송에 나설 거란 예상이 많았고 또 실제 김 전 회장도 검거 직후부터 송환 거부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알려졌었지만 자진 귀국을 결정한 건데요. 이에 따라 태국 법원은 김 전 회장의 불법 체류 혐의를 인정해서 벌금 3,000바트를 선고했고요. 쌍방울그룹은 어제 오후 입장문을 통해서 김 전 회장이 입국해서 검찰 수사를 받을 계획이고 김 전 회장 입국을 기점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많은 이슈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네, 현재 김 전 회장의 귀국은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와 함께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했고 어제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힌 김 전 회장은 긴급 여권을 신청했는데요. 오늘 일부 여론 보도를 통해서는 김 전 회장의 여권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저희 TV조선 취재 결과 외교부 관계자는 여권 발급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서 이르면 오늘 중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오늘 밤에라도 한국편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비행기 좌석이 없거나 행정 절차가 늦어지면서 하루 이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은 오늘 긴급 여권 발급을 위해서 주태국 한국 대사관 직원과 면담을 하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이 이렇게 돌연 마음을 바꾼 이유, 그게 또 궁금합니다. 네,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김 전 회장은 회사와 주변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 상황과 태국 현지의 불편한 환경 등을 고려해서 마음을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회장은 도피 중에도 한국 변호인들과 수시로 법률 등을 논의해 온 걸로 알려졌는데요. 체포된 이상 자의로 조기 귀국해서 수사에 임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했습니다. 또 검찰 역시 김 전 회장이 체포된 직후부터 빨리 귀국해 조사를 받고 의혹들을 터는 게 낫다면서 설득 작업을 벌여왔다고 합니다. SBS에 따르면요, 한 수사당국 관계자는 하룻밤 사이 김 전 회장이 귀국하는 쪽으로 심경 변화를 보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마음을 바꾼 김 전 회장은 어제 태국 법원에서 불법 체류 여부 심사를 받기 전에 쌍방울 관계자에게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조선일보에 당시 상황을 전한 쌍방울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귀국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밝힐 것은 밝히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은 회사에 대해 미안하다며 더 이상 피해를 안 주도록 하겠다는 말도 덧붙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성태 회장 이제 뭔가 결심을 한 것 같기도 한데요.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이걸 두고서 또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렇습니다. 김 전 회장이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들려왔던 어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검찰의 시나리오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한 라디오에 출연한 안민석 의원, 이 대표가 이 검찰에 출석한 같은 날 김 전 회장이 체포됐다는 게 정말 우연의 일치겠느냐라면서 의혹을 제기했고요. 김 전 회장과 검찰이 꿰어 맞춘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오늘 오전에는 친명계 대표주자 김남국 의원 역시 비슷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일단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수사받으러 간 날, 소환된 날, 거의 8개월 만에 똑같은 날 김성태 회장이 체포됐다는 게 이게 정말 저는 우연의 일치일까. 그리고 본인으로서는 국내에 돌아오지 않고서 저항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는데 하루 사이에 자진 귀국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꿰어 맞힌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 김성태 회장과 검찰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김성태 회장이 과연 이재명에게 이 체포가 유리할까 불리할까 그거 판단하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쌍방울의 기업에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되어서는 오히려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없는 사건도 이렇게까지 막 무리해서 만들어내는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진술을 거짓말로 받아내는 그런 수사를 검찰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 같은 주장 어디까지나 이제 일방적인 추측입니다. 구체적인 근거나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어제 신년 기자회견 등을 고리 삼아서 강한 역공을 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대표가 자신의 의혹을 가리기 위해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 전 회장이 체포된 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당 소속 의원 40여 명을 대동해서 민주투사 코스프레를 하고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영수회담까지 제안하면서 국민의 시선을 분산하고자 하고 있다는 건데요. 송원석 원내수석부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조폭 출신 기업 회장과 그 옆에서 이득을 얻은 정치인이 등장하는 이런 이야기는 한국판 느와르 영화를 방불케 하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이 체포되었던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는 당 소속 의원 40여 명을 대동하고 검찰에 출석하면서 민주투사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심지어 영수회담 제안까지 하면서 자신의 범죄 의혹을 가리기 위한 물타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의 시선을 분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제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이 자진 귀국을 결정해서 지금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그 배경과 이유가 뭘지 또 이를 두고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검찰의 시나리오라 이런 이제 일종의 음모론을 지금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민주당 주장은 무책임한 주장이죠.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민주당이 저렇게 주장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몰리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다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필요하고 그다음에 불이익한 그러한 언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김성태 회장이 귀국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본인한테 유리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이 늦게 들어와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손해다. 예컨대 재작년에 남욱 변호사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왜 귀국을 했냐면 자기가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올수록 대장동 관련해서 모든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쓸 것 같다. 그래서 들어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김성태 회장이 혐의가 굉장히 많아요. 개인적인 횡령 배임, 그다음 자본시장법 위반에다가
북한 관련해서 외환거래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다가 잘못하면 국가보안법 위반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제일 핵심적인 건 뇌물죄인데 뇌물죄가 기본적으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뇌물죄는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에다가 이재명 지사, 이재명 대표 관련해가지고는 변호사비 대납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빨리 지금 제때 해명하지 않으면 자신의 혐의가 더 커지게 되고 무엇보다도 김성태 회장은 뭘 갖고 있느냐? 쌍방울을 갖고 있잖아요. 늦으면 늦을수록 회사가 망가질 확률이 훨씬 더 커지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김성태 회장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다시 대선에 나갈 수 있거나 그런 식으로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 늦게 끄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할 텐데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빨리 들어오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제 추측입니다. 네, 김 전 회장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의견이셨고요. 네. 변호사시기 때문에 지금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아마 그 입장에서는 조기 귀국을 권유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네. 실제 변호인들이 그렇게 권유를 했을까요? 일단은 도피를 일단은 잡혔지 않습니까? 신병 확보가 됐기 때문에 더 시간을 끈다는 게 별 무의미하죠. 실제적으로는 또 특히나 이제 태국 같은 경우는 동남아하고 또 유럽은 또 다르거든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유병현 세월호 사건 때 유병현 회장 자녀들이 프랑스에서 잡혔지만은 거기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지만 동남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처리가 되거든요. 불과 몇 개월 사이이기 때문에 저는 실익이 별로 없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저는 김성태 회장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일단 쌍방울 그룹 자체는 굉장히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봐요. 굉장히 자본시장을 결함하는 혐의도 굉장히 진하고 또 그 정도도 진할 뿐더러 이제 제가 이 담당을 하고 있는 수사 검사랑 이제 한번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3년을 파도 이건 끝나지 않을 수사다. 이 정도로 굉장히 혐의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그룹의 이름으로 어떤 자본시장을 결함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죠. 그리고 저는 그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밝혔다시피 무관합니다. 특히나 작년 8월의 기사를 보면 그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어떤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가지고 그냥 M&A 자금이다라고 검찰에서 확인까지 했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걱정을 하는 거 아까 김남국 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별건의 별건으로 이어져서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와 이것을 연관시키려고 검찰에서 어떤 수사를 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어떻든 김성태 전 회장은 이제 이르면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귀국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검찰도 이제 서울에 오는 대로 곧장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미 4,500억 원대 배임 그리고 100억 원대 횡령, 허위 공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즉시 체포돼서 구치소나 관할 수원지검으로 이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체포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영장에 적시된 배임, 횡령 혐의 등으로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할 전망이고요. 이후 본격적으로 김 전 회장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집중 수사를 벌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앞서 해외 도피 중이던 김 전 회장의 체포를 자신했던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태국에서 호화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피하고 있는 범죄자에게 국내에서 그런 조력이 있는 부분들은 국내의 큰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이고 사법 질서를 우롱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정도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중대한 범죄 혐의가 지금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 중이고 중대 범죄자를 외국에서 송환하거나 체포하는 것은 법무검찰의 고유 업무입니다. 지켜봐 주시면 저희는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김 전 회장의 친동생이 구속되기도 했죠. 네, 오늘 오전 법원이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조력자 6명 중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은 쌍방울 그룹과 계열사 임원 등인데 여기에는 김 전 회장의 친동생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들은 김 전 회장이 검찰 수사를 피해 지난해 5월 말에 해외로 도피했을 당시에 김 전 회장의 해외 체류를 돕거나 사무실 PC를 교체하는 등 김 전 회장이 연루된 각종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특히 계열사 임원 A씨 등은 김 전 회장이 도피 중이던 지난해 태국의 한 가라오케에서
이 김 전 회장의 생일 파티를 열어줬던 것으로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 연예인까지 불렀다는 그 호화 파티, 그걸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시 생일 파티에는요, 쌍방울 계열사 임직원 등 6명이 한국에서 김치는 물론이고요, 들기름, 참기름, 전복까지 담은 냉동 스티로폼 박스 12개를 들고 출국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1인당 양주 2병씩을 가져가고 유명 가수까지 대동해서 성대한 생일 파티를 열어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법원은 이들의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고요. 영장이 기각된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의 조사를 받을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친동생까지 이렇게 구속이 되면서 김 전 회장의 심경 한층 더 복잡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 전 회장 귀국 이후에 이제 무엇보다 주목이 되는 거, 아까 패널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바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과연 어떤 말을 내놓느냐, 바로 이겁니다. 네, 검찰 역시 김 전 회장 수사를 시작을 하면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대북 송금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간 김 전 회장은 측근에게 이 대표를 본 적도 변호사비를 내준 적도 없다고 항변해왔지만 검찰은 전환 사채가 유통되는 과정에 자금이 빼돌려지거나 세탁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이 돈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 전 회장이 돌아오면 일단 왜 이렇게 전환 사채를 돌렸는지부터 집중적으로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관련해 의혹을 부인했던 이 대표의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무슨 S 회사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대신해 줍니까? 의혹 한번 제기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내가 말씀드렸는데. 내복. 쌍방울 관련해서는 내복이라고. 자, 또한 검찰은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김 전 회장의 역할도 자세히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이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일하던 그런 시점이었죠. 그렇습니다. 김 전 회장은 구속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함께 외화 640만 달러, 우리 돈 80억 원 상당을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북한에 불법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고, 이 돈의 일부는 천안함 폭침과 관련된 김영철 통일선전 부장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당시 경기도를 대신해서 북한에 거금을 보내고 향후 대북 사업의 편의를 제공받거나 쌍방울 주가 조작 등에 활용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결국 이제 김 전 회장의 혐의들로만 보면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점,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보이는 건 또 아닙니다. 네, 그래서 김 전 회장의 입이 더 중요한 상황인 건데요. 일단 김 전 회장이 태국에서 송환 거부 소송 없이 자진 귀국을 선택한 만큼 수사에 협조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하지만 핵심 의혹인 변호사비 대납을 인정할지는 미지수인데, 인정할 경우에는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 전 회장이 주변에 대북 송금은 일부 시인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극구 부인해 온 건 역시 그런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결국 검찰이 김 전 회장 입을 얼마나 열지에 따라서 수사의 성패가 상당수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정치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쌍방울의 이른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 이런 의혹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 기자들이 말씀을 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 자신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김 전 회장 씨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한 또 어떤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를 않고 있고요. 검찰이 이렇게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그 변호사비가 너무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때 이제 재판을 갖다가 하면서 4번을 했거든요. 네. 1심부터 대법원까지 3번 파기환송심까지. 제가 일일이 다 세보니까 로펌이 24군데였어요. 24군, 로펌이요? 로펌이 24군데. 변호사 수가 아니고 로펌이요? 로펌이 24군데였는데 네네. 그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게 처음엔 한 2억 5천 이야기했다가 3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밖에 그 비용을 갖다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각 로펌당. 그런데 그 로펌이 어떤 로펌이냐? 우리나라의 최대 로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법관 출신 로펌이 변호사도 있었고요. 헌법재판관 출신도 있었고 특검 출신도 있었고 아주 다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변호사들을, 그런 로펌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앤장을 이런 사건에 1,000만 원 가지고 쓸 수 있었겠느냐. 거기부터 사실은 객관적으로 그 의심이 되는 데다가, 그런데다가 그 이모 변호사 있지 않았습니까? 그
그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돈이 이상하게 흘러간 게 쌍방울 관련해서 또 그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의 선대본부 특별 그 법률 지원 단장이었는데 또 쌍방울 계열사 사회이사였고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도 너무너무 이상하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시간이 문제다. 왜냐하면 그때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그 위반죄였거든요.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기소를 해도 증거를 갖다 찾지 못하면은 무죄가 나올 테니까 어쩔 수 없이 불기소 결정을 갖다가 했는데 심증은 많이 가는데 물증이 없다. 이런 취지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물증의 당사자인 김성태 회장이 이제 귀국을 갖다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부분에 이런 이제 의혹도 의심의 시선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물론이고 이제 민주당도 계속 어떤 해명을 해왔습니다. 네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좀 길게 뭐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시에 지금 쌍방울 사회이사 명단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거기에 보면 이태영 변호사라고 과거 그 대선 캠프 때 법률 지원 단장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렇지만은 거기 말고 거기는 또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검찰 출신 인사들도 꽤 많아요. 대표적인 이남석 변호사라고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다 통해서 그리고 지금 이 에스크로 자금, M&A 자금으로 쓰이려고 했던 그 법무법인의 계좌에 있던 20억 이걸 지금 변호사비 대납의 의혹으로 보고 있는데 당시 이것은 M&A 자금으로서 이것을 갖다가 다시 이것을 회수해갔다. M&A가 성립하지 않아서 회수해갔다라는 내용을 검찰에서도 확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있을 것이다. 왜 2억 5천밖에 안 들었느냐라고 하는데 아까 정 변호사님께 말씀해 주신 부분이 로펌 전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중에 그 로펌에 속해 있는 자기와 이재명 대표, 지금 의원과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연관이 있던 주로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주로 이렇게 선임하는 그 변호사들이 이번 사건도 보니까 대부분 연수원 동기들이에요. 동기분들이 그냥 선의 차원에서 해드리고 그렇게 본인의 평소에 다른 비용보다는 좀 적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저도 얼마인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는 어떤 변호사비 2억 5천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뭐 몇백억대 부자라면 뭐 적은 금액일 수 있는데 실제 그 등록된 공개재산을 보면 20몇억 정도 되고 대부분이 부동산이거든요. 현금 자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뭐 너무 과소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 저도 뭐 민주당에서 소송 많이 하지만은 대리사 하지만 저 돈 안 받고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정말 좀 명백하게 저는 이재명 대표 자신 있게 저는 그 무관하다고 얘기했으니까 뭐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무관함을 다시 한번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또 다른 사법 리스크죠. 바로 이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면서 잠시 멈췄던 재판이 오늘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 대장동 사건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난달 9일 재판을 마치고 며칠 뒤 이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면서 관련 재판이 멈춘 지 35일 만인데요. 오늘 재판에는 김 씨는 물론이고요. 대장동 사건의 관계자인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모두 출석을 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들에 대해서 인사를 했지만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고요.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역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김만배 씨는 자신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유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고 전해졌는데요. 김 씨는 저 때문에 무고한 주변 분까지 곤란해져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면서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겨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하고요. 지금은 감정을 추스르고 사법 절차에 임하기로 했다면서 이 재판 일정을 배려해줘서 깊이 감사하고 재판 진행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하는 김만배 씨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최근 측근 2명 구속 기소됐는데 어떤 심경이세요? 네, 실제로 권순일 대법관 통해 재판 뒤집었다는 의혹 사실입니까? 언론사 대표 재판 거래 의혹 관련해서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한테 어떤 답변 받았다고 하던가요?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 통해서 재판 두 개 뒤집었다고 말한 게 맞나요? 녹취록에는 이재명 시장에게 오늘 직접 약속했다는 정황은 안 나오는데 혹시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시나요?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지시받은 거 있으신가요?
네, 오늘 재판에는요, 공동 피고인이자 대장동 일당인 정민용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검찰 신문에 응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재판이 이렇게 이제 다시 시작이 됐는데요. 결국 이제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극단적 선택 이후에 과연 김만배 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을지, 만약 일으켰다면 어느 부분까지 입을 열지, 바로 이거겠죠. 네, 김만배 씨는 그동안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대부분 부인하거나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측근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또 언론과 법조계 전방위적인 로비를 한 정황 등 추가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김 씨에게 불리한 상황들이 이어졌죠. 때문에 김만배 씨가 심경의 변화로 기존과 다른 진술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만배 씨를 비롯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남욱 변호사 등 이제 대장동 일당을 추가로 기소했다는 소식이 또 어제 전해졌는데요. 이것도 혹시 김 씨에게 압박으로 작용할지 않을지 또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검찰은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김만배, 유동규, 남욱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이렇게까지 5명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 사업 방식과 공모 지침서 내용, 서판교 터널 건설 계획 등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공유해서 총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인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받아내서 이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를 통해서 얻은 이익과 그리고 가액을 몰수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서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이 같은 이제 범죄 수익 몰수 조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에 측근들한테 수시로 대장동 사업 수익을 숨겨라 이런 지시를 내린 정황도 드러났다고 하죠. 네, 최근 구속 기소된 김 씨의 측근들이죠.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모 씨, 이른바 헬멧맨으로 알려진 최모 씨의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고 알려진 내용인데요. 김만배 씨가 옥중에서도 이들에게 수시로 범죄 수익 은닉 방법을 논의했다고 전해졌고요. 화천대유에서 정상적으로 자금이 집행된 것처럼 가장해서 수표를 인출한 다음 잘게 쪼개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소액 수표를 대여 금고 등에 보관하는 그런 방법으로 범죄 수익을 숨겼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 대장동 수사팀이 교체되고 사실상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자 김만배 씨는 수익 은닉과 관련된 증거들을 폐기하라는 지시도 했다고 하고요. 비슷한 시기 측근인 이모 씨와 최모 씨는 강도 높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각오를 다지고 수익 잔고 및 사용처, 관리 방법 등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어서 김만배 씨에게 전달을 했는데 여기에는 김 씨의 재산은 마지막까지 철저히 지키겠다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 김만배 씨가 지난해 10월 구치소에서 출소할 당시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등장해 김 씨를 배웅하면서 이른바 헬멧맨으로 관심을 끌었던 최모 씨의 모습 영상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혹시 또 기각될지 모르니까 내가 이제 가본 거예요. 그 봉투 갖고 나온 거 있잖아요. 이게 약봉투잖아요. 만배님하고는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이제 서로 좋아하고 서로 이해해주는 거 말고. 말씀드린 대로 김만배 씨가 이제 측근들한테 범죄 수익을 숨겨라 이렇게 지시한 게 구치소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들하고 수시로 이제 연락을 하고 또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그것도 또 궁금해지거든요. 네,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만배 씨 그리고 측근들이 수시로 연락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김 씨 변호인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변호인 접견은 대화 내용이 녹음되지 않고 서류 열람과 필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김만배 씨가 변호인 접견을 통해서 측근들에게 은닉 재산의 현황과 용처, 보관 장소 등을 보고받고 또 부동산과 사채에 투자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사실상 변호인들이 법률 자문을 넘어서 메신저로서 범죄 행위의 조력자 역할을 한 셈인데 검찰은 김만배 씨의 측근들 공소 사실에 이런 내용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김만배 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의 사무실 그리고 변호사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김만배 씨가 언론계에 이어서 법조계까지 아주 전방위로 로비를 한 그런 정황이 드러나서 지금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 씨가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 2건의 결과를 뒤집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또 알려져서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검찰이 지난 2021년 10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등 2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는 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벌금 300만 원이었던 2심 판결이 확정됐으면 이 대표가 당시 경기지사에서 물러나야 했었고,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역시 성남시 패소였던 2심이 확정됐더라면 대장동 사업의 이 차질을 피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두 사건 모두 대법원에 가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이 나왔고, 그걸 김만배 씨가 자신이 해결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남욱 변호사는 검찰에 김만배 씨가 권순일 당시 대법관에게 부탁을 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남욱 변호사는 이후 조사에서 김 씨가 2019년 이후부터는 권순일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라는 말도 하기 시작했고, 판검사들하고 수도 없이 골프를 치면서 100만 원씩 용돈도 줬다고 들었다는 진술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법조계 로비 의혹은요, 이제 앞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 처음 등장했던 50억 클럽 그 의혹으로 이어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남욱 변호사의 해당 진술이 나왔다는 지난 2021년은요, 문재인 정부 당시죠. 당시에 이제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2차례 소환 조사를 했지만 사실상 수사를 멈췄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들 의혹은 모두 남 변호사의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여부는 검찰 수사 등을 통해서 더 확인이 돼야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또 김만배 씨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서 법률 전문지 인수를 타진했다, 이런 의혹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 내용이고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지난 2020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이 되고 7개월여 뒤에 이 김만배 씨의 법률 전문지 인수를 돕기 위해서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과의 만남을 주선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만배 씨는 검찰 조사에서 권 전 대법관과 이 화천대유 고문 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대해서 이 법률 전문지를 인수하고 싶었는데 권 전 대법관에게 인수 과정에서 도움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했고, 그래서 고문으로 모신 거다,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관련해 김만배 씨를 만났던 전 변협 회장은요, 저희 TV조선과 통화해서 권 전 대법관이 전화를 걸어서 김만배 씨가 찾아뵙고 인사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후 김만배 씨를 한번 만난 적이 있다면서 당시 김 씨가 법률 전문지 측에 자신의 인수 의사를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지 측이 거부 의사를 밝혀서 실제 인수가 성사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가 일면 톱 기사로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그겁니다.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2건의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가 돼 있었는데 그 2 사건의 결과를 자기가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를 남욱 변호사가 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2021년 10월에 검찰에 진술을 했는데 그 당시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이게 이 보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건데, 과연 대법관의, 그러니까 대법원의 재판 결과가 이렇게 일종의 이제 로비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로비에 의해서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냐? 정말 뒤집어졌다면 정말로 이건 큰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선일보도 일면 톱으로 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진짜 우리나라 법조계, 특히 재판부, 더더군다나 대법원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건데,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2 판결이 다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요. 첫 번째로 그 공단 관련해가지고는 대법원 판결이 이른바 사정 판결이거든요. 사정 판결은 뭐냐면은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유지를 갖다 시켜야 되겠다, 이런 게 사정 판결인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가장 유명한 것이 그 허위사실 공표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게 2020년 7월 16일 날 선고가 됐는데 내용이 제가 봤을 땐 앞뒤가 안 맞아요. 저뿐만 아니고 많은 변호사들이 이거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다음에 이제 다수 의견이 7, 소수 의견이 7대 5 그 판결이었는데, 법원에서 뭘 인정을 했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것이 허위 사실이다라고는 인정을 했어요. 그것까지는 인정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죄명이 허위사실 공표죄거든요. 그런데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는데 허위사실 공표죄는 아니다. 적극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또 허위사실 공표해가지고 이번에 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기정사실화된 건 아닙니다. 어쨌든 네. 이러한 그 판결 자체가 상식적으로 좀 그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욱 변호사한테 이러한 이야기가 다시 또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은 어쨌든지 간에 이제 남욱 변호사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또 김만배 씨가 이 부분을 인정한 적도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남욱 변호사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이건 파장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증거나 어떤 물증에 의해서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판단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김만배 씨에 의해서만 이게 대법원 판결이 바뀌었다라면 이건 진짜 사법부가 무너진 거죠. 근데 그 권순일 대법관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재판 뭐 법리는 이미 결정이 난 거기 때문에 그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조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의심을 품는 부분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단순히 권순일 이게 이제 대법원은 그 소부가 있습니다. 밑에 항소심에서 올라온 거 상고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법원 소부 4명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2대2로 의견이 갈려서 이게 전원 합의체로 넘어간 것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그 소부에는 권순일 대법관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포함된 사람이 박상욱, 안철상, 노정희, 김상한 대법관이었어요. 여기서 2대2로 갈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김만배가 만약에 먼저 대법원에 어떤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 한다면 이 소부 먼저 포섭을 했었어야 정상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아까 7명이 무죄 판결인데 그 7명이 다 포섭했다는 것인가요? 근데 지금 이제 제기된 의혹이긴 하지만 네. 권순일 전 대법관이 그러니까 다수 의견에 펴면서 그러니까 무죄 쪽에 서면서 결국은 재판 결과가 결정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다. 이게 이제 일부에서 제기되는 의혹의 내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권순일 그래도 대법관까지 판사를 최소한 30년을 해야지 대법관까지 올라가는데 저는 김만배 씨의 로비에 이것이 뒤집혔다. 저는 좀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고. 근데 하필 또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른바 그 50억 클럽의 또 그렇죠. 의혹의 또 대상이라죠. 이것도 또 거기까지 저는 연관이 이 되니까. 부분은 이재명 지사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이 부분은 좀 철저하게 수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왜 50억 클럽은 곽상도 의원 말고는 왜 수사가 안 되느냐. 이 부분 그리고 이거에 50억 클럽이라는 것도 그 지금의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발표를 한 거예요. 감사장에서. 근데 이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 수사는 하나도 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는 밝혀져가지고 이 부분 수사가 돼서 진짜 권순일 대법관이 로비를 받아서 대법원 판결을 바꾼 거라면 이건 당연히 엄벌에 쳐야죠. 사법부가 무너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만배 씨와 거액의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언론사 간부들은요. 지금 줄줄이 해고되거나 또 보직을 내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먼저 한겨레 신문은 최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김만배 씨와 9억 원의 금전 거래 의혹이 있는 간부를 해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와 별개로 당사자가 인정한 내용만으로도 가장 무거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한겨레 신문의 판단입니다. 이어 중앙일보 역시 9천만 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간부를 직무 정지 조치하고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간부는 조사 과정에서 도의적 책임을 진다며 사표를 제출해서 수리가 된 상태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간부는 김 씨로부터 1억 원을 더 받은 의혹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국일보 역시 1억 원 수수 의혹을 받는 이 해당 간부를 해고를 결정하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앞서 한겨레 신문과 중앙일보 역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서 50억 클럽 의혹이 이제 처음 등장했다고도 전해드린 이 정영학 녹취록, 그곳의 전문이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지금 공개가 돼서 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뉴스타파는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전문을 입수해서 어제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해당 녹취록에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일명 대장동 일당이 주고받은 총 1,300여 쪽 분량의 대화와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이 청탁했다고 주장한 정치인과 법조인 실명까지 그대로 등장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녹취록에서 이재명 대표 이름도 총 21번 등장을 하는데요.
대부분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대표를 주요 관리 대상으로 여기고 이 대표의 선거를 신경 쓰는 그런 내용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만 녹취록상 수익이나 돈에 대한 대화에서 이재명 대표가 언급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 등이 연루된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 관련 언급도 뚜렷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녹취록에서 전해진 내용이 어떤 부분은 이제 여당한테 유리하고 어떤 부분은 야당한테 유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엇갈려 있기 때문인지 여야 정치권의 해석도 지금 완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뉴스타파가 공개한 정영학 녹취록 전문은 조작 수사의 증거물이라면서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요,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을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이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강조하면서 사법부 붕괴 사건이라고 강하게 지적을 했고요. 이 대표가 관련해 입장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이어서 듣겠습니다. 진작에 경기도지사도 그만둬야 하고 비선거권이 없어져야 할 그런 재판을 재판 거래를 통해서 했다면 이것이야말로 크게 처벌을 받아야 될 사법부 붕괴 사건입니다. 거기에 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입장 표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뉴스타파가 어제 정영학 녹취록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은 조작 수사의 증거물이기도 합니다. 검찰이 스스로 핵심 증거로 삼은 정영학 녹취록과 모순되는 진술에 매달리고 이를 기초로 피의 사실을 대대적으로 유포하는 행태는 검찰 수사가 답정너 수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구체적인 진술을 쏟아내고 있는 인물이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난 2021년 자택 압수수색 직전 이 대표 측과 통화를 한 걸 계기로 이 대표 측에게 등을 돌리게 됐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 측근이 하는 그런 말들을 듣고서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취지죠? 네, 서울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21년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하기 직전에 이 대표 측과 통화를 했는데 이 대표 측이 네가 다 해먹으려 했나 봐 라면서 발뺌 많은 말을 했고 당시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다고 주변에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 측이 불법 자금 수수의 책임을 유 전 본부장에게 전가하는 발언을 녹취 형식으로 남기기 위해 이렇게 말했다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신문은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 측근들이 대장동 사업에서 김만배 씨와 직접 소통하면서 자신을 이른바 패싱했던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되면서 심한 배신감도 느꼈다고 전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그래도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정진상, 김용 이렇게 셋이서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보자는 마음으로 헌신했기에 끝까지 안고 가려고 했었다는 취지의 말도 주변에 했다고 합니다.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은 앞서 이재명 대표 측을 향해 큰 배신감을 토로한 적이 있었죠.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저는 순수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함께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냥 의리가 있다고 생각했죠. 삼국지 나는 부분이 된다 이런 생각하고 그런 것이 세상에 아직도 남아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안고 가겠다는 생각 더 이상 안 했죠. 내가 지지 말아야 될 것까지 질 이유는 없잖아요. 네, 한편 이재명 대표는요,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재차 제안한 걸 두고도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대표의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습니다.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속여온 것입니다.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정 난맥과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통령실은 회담은 열려 있다면서도 국회 상황 등 여러 재반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지 않겠냐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앞서도 이 대표와의 단독 회담은 사실상 거절한 바 있었던 터라서 이번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옵니까? 국민의힘에서는요, 대통령이 지금 피의자와 면담을 할 때가 아니라면서 이 대표가 각종 사법 리스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적인 의혹이 한가운데 있는 분이 자신의 비리 혐의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사과나 반성은 일체 없이 한가한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대통령이 지금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도둑 우르는한데 도둑은 누가 도둑입니까 도대체? 내가 속으로 작게 외쳤어요. 반사 이렇게 했어요. 반면 민주당에서는요, 윤 대통령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의 단독 회담을 꺼리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왔고요. 피의자와 면담할 때가 아니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와는 함께 살고 있지 않냐면서 비꼬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실력이 금방 드러나고 일천하고 그래서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신감 부족 때문에 야당 대표 만나는 거 꺼리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어찌됐건 간에 어찌됐건 지금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 신분인 건 맞잖아요. 형식적으로는. 예. 그것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대1 회담을 안 하려고 하는 그 가능성 그렇지는 없을까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더 중범죄자라고 지금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것 때문에 안 만난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실하고 여당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부터 6박 8일간의 해외 순방길에 오릅니다. 새해 첫 정상외교 행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내일부터 21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즉 UAE와 스위스까지 차례로 방문하는 새해 첫 순방길에 오릅니다. 특히 이번 순방은 집권 2년 차인 올해 첫 해외 순방이고요. 중동 지역 첫 방문이기도 합니다. 원전, 방산 세일즈 등 경제 외교에 초점을 맞춘 점이 주목을 받았고요. 윤 대통령은 UAE에서 무함마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국비 노찬, 아크 부대와 바라카 원전 방문, 경제 및 에너지 협력 행사에 참석합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설명 듣고 옵니다. UAE 국빈 방문은 1980년 양국 수교 이래 처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양국 간 14회 정도 정상 간 상호 방문이 이루어졌으나 양측 모두 국빈 방문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국과 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도약시키고자 하는 양국의 기대감이 투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산에서 전략적 협력을 대폭 강화할 것이며 한 UAE 간 협력의 폭과 깊이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중동 나라들과의 경제 협력에 역점을 두고 있는 건 이미 이제 알려진 사실인데요. 관련해서 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부터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말 그대로 대형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카카오의 콘텐츠 자회사 카카오 엔터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를 비롯한 해외 자본으로부터 1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콘텐츠 기업의 해외 투자 유치 사례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번 투자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인 퍼블릭 인베스트먼트와 그리고 싱가포르 유한 책임회사 피랩 인베스트먼트가 각각 6천억 원 규모로 참여했다고 카카오 측은 밝혔습니다. 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뒤 과기정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지난해 11월 이뤄진 윤 대통령과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간 한사우디 정상회담에 따른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사우디와 싱가포르에서 투자를 유치한 것은 국내 콘텐츠의 인기가 높은 중동과 동남아시아로 나아갈 교두보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UAE 일정을 마무리한 뒤 오는 17일 다보스 포럼 참석을 위해 스위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다보스 포럼은 세계 주요 정상과 학계의 석하,
그리고 시민사회 리더 등이 모여서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네, 올해 다보스 포럼은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을 주제로 열립니다. 특히 우리 대통령이 참석하는 건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인데요. 윤 대통령은 이번 포럼 참석을 앞두고 이른바 열공 모드에 들어갔다고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 회의에서 몇 달간 다보스 포럼 관련 공부를 너무 많이 했다는 취지로 우스갯소리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선비즈와 만나서 윤 대통령이 최근 한 회의 때 다보스 때문에 이런저런 자료들을 보더니 이렇게 공부할 게 많냐고 하면서 지난 몇 달간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이 정도로 공부했으면 내가 사법시험을 대학 3학년 때 붙었겠다라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사법고시 구수를 했다는 거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는요, 기자단도 이제 동행을 하게 되는데 관례에 따라서 1호선 1호기 전용기를 이제 함께 타게 됩니다. 그런데 직전 동남아 방문 때 MBC 기자의 탑승을 허용하지 않아서 정말 큰 논란을 불러왔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전용기에 이번에는 MBC 기자도 태우고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저녁 MBC 출입 기자의 전용기 탑승 허용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순방 당시에 MBC 기자의 탑승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반발해서 한겨레와 경향신문도 전용기 탑승을 보이콧하는 등 큰 파문이 일었었죠. 대통령실은 지난해 9월 말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찾았던 윤 대통령의 발언을 MBC가 왜곡 보도해서 국익을 해치고도 아무 시정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불허 사유로 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번에는 MBC 출입기자단의 전용기 탑승을 허용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저는 뭐 잘 결정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로 대통령실과 거대 언론사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도 굉장히 좋지 않고 언짢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BC도 더 이상 이렇게 정도를 잘 지켜야 되지 않을까, 금도를 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준비에 바쁜 와중에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칠곡 할매 글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주인공인 경북 칠곡의 할머니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만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네, 손글씨로 제작한 컴퓨터 글씨체 칠곡 할매 글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현재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이 글씨체 주인공 5명의 경북 칠곡 할머니들이 대형 연합장을 들고 어제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오시느라고 아주 애쓰셨습니다. 네, 그러시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TV 같은 거 하면 밑에 자막도 다 보시니까 좋죠. 최고! 김치! 자, 김치! 자, 예, 좋습니다. 김치! 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보낸 새해 연합장과 문화예술인 신년 인사회는 물론이고요. 검찰총장 신분일 때도 SNS에서 칠곡 할매 글꼴을 사용할 만큼 할머니들에게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드러낸 바 있었는데요. 이에 칠곡 할머니들이 대통령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로 90cm, 세로 60cm 크기의 대형 연합장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윤 대통령이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알리고 또 감사 인사를 전하고자 칠곡 할머니들을 용산으로 초청한 거라고 대통령실은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할머니들이 준비한 대형 연합장 모습을 좀 구경해보면 한복을 입고 세배하는 아이들과 토끼, 해 뜨는 모습 등 할머니들이 직접 삐뚤빼뚤 그린 명절 풍경이 담겨 있습니다. 그 옆에 글을 배워서 대통령님께 글도 쓰고 참말로 잘했다면서 웃자던지 설이니까 복 많이 받고 건강도 잘 챙기시소라는 경상도 사투리 덕담도 담겨 있습니다. 또 할머니들은 용산 대통령실 방명록에 우리 할매들은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눈이 잘 안 보여 글 쓰는 것이 힘들다. 귀는 잘 들리니 대통령님 좋은 이야기 많이 들리게 해달라는 등 이 대통령에게 전하는 희망 메시지를 각각 적기도 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적어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직접 쓴 시집과 함께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팥과 콩, 그리고 쌀, 그리고 칠곡에서 만든 참외칩과 꿀도 대통령 부부에게 선물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최대 변수로 꼽히는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정식으로 저출산이 부위원장직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나 전 의원은 오늘 대리인을 통해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직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후 나 전 의원은 SNS에 바위가 막아도 강물은 바다로 흘러간다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려서 주목됐습니다. 특히 나 전 의원은 나는 결코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도 적어서 그간 자신의 불출마를 압박해온 친윤계 인사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또 나 전 의원은요, 조용한 사색의 시간을 가지러 떠난다라고 언급을 해서 당분간 잠행 모드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 전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일각에서는 결국 당권 출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지만요. 나 전 의원 측은 여전히 숙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나흘째 나 전 의원의 사의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고 무응답 기조를 이어갈 방침인 듯한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실은 각 부처 업무 보고와 순방 준비로 이에 대해 깊숙하게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 않는 분위기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내일부터는 순방길에 오르는 가운데 당분간 사의 보류 기조를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을 애둘러 밝힌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한 건 어쨌든 대통령실이 나경원 전 의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원하지 않는 거,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건 도대체 나 전 의원의 속내가 뭐냐 이건데요. 오늘 아주 바위가 막아도 강물은 바다로 흘러간다. 나는 결코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해서 과연 그의 속내가 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야당의 어떤 시각으로 봤을 때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해 주세요. 네. 나 전 의원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은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일반적인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굉장히 커리어가 긴 그리고 굉장히 어찌 보면 여당의 지금 중진이죠. 그렇다 한다면 나와야 정상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몸값 높이가 아닐까 싶어서 조금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같은 출마를 못 하시지는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그냥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건 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까? 결국 답이 없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트롯 원석들의 열정 넘칠 무대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마음이 찢어지네 진짜로. 모두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합격자는 정말 잠 못 드는 목요일 밤이 되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2 전원 합격 아니면 전원 탈락 후보가 되는 팀 미션 무대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아주 긴장감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팀 미션 무대로 꾸며진 어제 방송은요. 20%대 시청률로 4주 연속 전 채널 1위를 기록했고요. 화제성 순위도 1위를 석권했습니다. 특히 어제 방송에서는요.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응원 투표 첫 순위가 발표돼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첫 주 1위는 그간 장구의 신으로 불리면서 팬덤을 확보하고 있는 현역부 박서진 씨가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2위는 10살 트롯 신동 황민우 군, 그리고 3위는 마스터 예심 진에 등극했던 사이다 보이스 박지현 씨가 올랐습니다. 장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제 박서진 씨 같은 경우는요, 이번 경연에서는 이제 장구를 내려놓고 참가해서 오히려 더 이제 주목을 받았죠. 맞습니다. 장구의 신이 장구 대신 가창력으로 승부하는 모습이 더욱 진정성을 느끼게 했다. 이런 평가인데요. 장구 없는 장구의 신 박서진 씨의 예신 무대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밤을 스머치는 날이고 별을 두고 가는데 긴장을 많이 했어요. 맺지 못한 사연들
잊어야 하나 잊지 못할 푸른 미술 다 하나의 사랑만을 믿어주세요. 저도 이제 시청자의 입장에서 이 방송을 보면서 이제 인터넷 온라인으로 올려진 댓글 같은 거를 잘 지켜보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 의견이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올하트가 많느냐. 근데 어제만 해도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팀 미션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마스터들의 심사가 아주 까다로워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올하트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격이 정말 높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실력자들만이 남기 때문에 하트를 누르는 마스터들의 손길이 더욱 신중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방송에서는 올하트를 받아서 팀 전원이 합격한 것은 단 2팀뿐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우승부가 열었는데요. 우승부는 환상적인 팀워크와 정열적인 라틴 댄스로 모두를 사로잡으면서 마스터들에게서 완벽했다라는 찬사를 이끌어냈습니다. 네, 그동안 다른 경연에선 실력을 인정받아온 우승부지만요. 어제의 무대에선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바로 난이도 높은 라틴 댄스가 문제였습니다. 특히 몸치로 유명한 진혜성 씨는 연습 과정에서 안무를 따라가지 못해서 초조한 모습을 보여서 보는 이들을 긴장시켰는데요. 하지만 모든 건 기우였습니다. 막상 무대가 시작되니까 우승부 6명 전원이 한 몸처럼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고 진혜성 씨 역시 그동안 갈고 닦은 댄스 실력 마음껏 발휘하면서 무대 도중 윙크를 날리는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우승부가 펼치는 정열의 라틴 트롯 무대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아가씨! 잠깐만! 아직 살아있다 가슴이 불타는 금빛 정열의 사나이 숨이 차고 뜨는 게 아니야 여유가 있어 그래 세상에 맞서는 법도 알거든 사랑이 식을 것이 아냐 시장은 아직 공판 영원의 사랑하지 너인 걸 저 하늘 불타는 태양이 꺼져버린다 해도 내 사랑 내 저희 영원토록 지켜줄게 그래 무대가 정말 화려했죠. 그런데 이제 저 무대 보니까요. 그 시즌 1 때였죠. 바로 우승했던 임영웅 씨의 모습이 또 떠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세대를 초월한 톱 가수로 자리매김한 임영웅 씨 역시 이 시즌 1 경영 때는 이 몸치로 고생을 했었죠. 그랬던 임영웅 씨가 알을 깨고 나오듯 다시 태어난 무대가 바로 어제 같은 팀 미션이었습니다. 든든한 형들인 영탁, 장민우 씨가 함께했던 장민 호랑나비 팀의 댄싱 퀸 무대인데요. 당시에 임영웅 씨가 연습에 연습을 거듭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응원하신 분들 아주 많으셨는데요. 미스터 트롯을 대표하는 레전드 무대가 된 장민 호랑나비 팀의 댄싱 퀸 무대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무지갯빛 찬란한 희망을 꿈꾸며 나의 정열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춰요. 춤을 춥시다. 춤을 춥시다. 춤을 춥시다. 밤이 새도록 그대의 날이랍니다.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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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춥시다.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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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에 맞춰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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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오세요. 그대 오늘의 섹시한 여자 댄싱 퀸
요즘 이명웅 씨 콘서트 모습 보니까 요즘은 아이돌 댄스까지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발전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난 시즌 1 때도 그렇지만요. 이제 팀 미션 순서가 되면은 이제 퍼포먼스 경쟁이 유달리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개개인의 튀는 역량보다는 팀 안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모습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퍼포먼스적인 부분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제 방송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여심을 사로잡으면서 오라트를 거머쥔 팀이 있었습니다. 바로 칼군무의 강자죠. 아이돌부인데요. 정통 트롯 장르인 김지혜의 몰래 한 사랑을 선곡한 아이돌부는 시작부터 뮤지컬 같은 무대 구성으로 감탄을 자아냈고 여기에 크롭 셔츠도 있고 시스루 의상 등 이 파격적인 의상과 이 고난도의 칼군무 거기에 더해서 완벽한 화음까지 역대급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마스터들은 초대 가수 같다. 이렇게 그룹을 만들면 안 되나 팀 미션에 가장 적합했던 팀이다라는 극찬을 쏟아냈는데요. 완성도 높은 무대 구성이 돋보였던 아이돌부 무대 보고 오시죠. 그대여 햇살이 연기는 칼날 두 개 앉아서 그대여 이렇게 여미어진 마음 열고 싶을 때는 너란 나라 우리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나는 너를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싶구나 몰래 사랑했던 그 여자 또 몰래 사랑했던 그 남자 아우 여유가 너무 잘한다. 그 누굴 사랑하고 있을까 사랑했던 그 여자 또 몰래 사랑했던 그 남자 지금은 어느 하늘 아래서 그 누굴 사랑하고 있을까 지금은 어느 하늘 어제 최종 시청률 또 20%를 넘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분당으로 보는 최고 시청률은요. 그 다른 무대가 였다고 합니다. 올 하트를 받은 팀이 아니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최고의 1분을 기록한 주인공은 하트 12개를 받은 유소년부였습니다. 유소년부는 지방 멤버들이 많아서 팀 미션 내내 영상통화로 연습을 진행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환상적인 호흡이 돋보이는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학교가 끝난 뒤 놀러가는 모습으로 무대를 시작한 유소년부는 김양의 흥부자에 맞춰서 귀엽고 깜찍한 율동과 함께 구성진 가창력을 선보였습니다. 여기에 장윤정 마스터는 유소년부를 향해서 이찬원이 5명인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최고의 1분을 기록한 무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부자가 왔어요. 너무 잘해요. 음식 걱정 모두 날려버려요. 발음이 너무 웃겨. 부자가 왔어요.
마스터 예심에서 이제 3등인 미를 차지했던 김용필 씨가 포함된 팀이죠. 직장부는 이 재즈 트로트라는 아주 생소한 장르를 또 선보여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재즈 트로트 장르를 선택한 직장부는요. 미스터 트롯 출신 류지광 씨의 카발레에 도전을 했는데요. 아카펠라와 재즈 스캣, 왈츠 등 다양한 매력을 발산해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또 아나운서 이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김용필 씨는요. 퇴사를 논의 중이다 이렇게 밝혀서 트롯에 대한 절박함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직장부의 무대도 만나보겠습니다. 1, 2, 3. Let's dance crazy, I am free.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댄스랜드, 춤추는 카발레. 매력적인 너의 저렇게 잘했었나? 분홍빛 일로 같은 나의 몸을 터치, 잠시 너의 눈을 감아봐. 터질 것만 같은 눈빛, 한 박자 두 박자 흔들려봐. 폭발할 것 같은 기분, 세 박자 네 박자 흔들려봐. 안 놀릴 수가 없는데? 사랑해 영원히 널 사랑하고 싶어 널. Ladies, welcome to Mr. Trot 2. 다음 주부터는 이제 1대1로 붙어서 한 사람은 떨어져야 하는 데스매치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참가자들의 실력 경쟁 아주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그램 마치기 전에요. 저희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전해드렸던 그 단독 보도 중에 저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서 여권 무효화 조치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 긴급 여권을 발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긴급 여권이라는 표현은 맞지가 않고요. 정확한 행정적인 요건은 여행 증명서라고 합니다. 여권 자체가 무효화됐기 때문에 긴급 여권도 발급할 수가 없고 정확히 표현해서 여행 증명서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잡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